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백악관과 상하원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본이 불화수소 등 30건 넘게 북에 밀수출에 적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온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 승소 취재 판결을 내리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경찰이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강 씨를 상대로 2차례 조사를 벌였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물 채취도 마쳤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인천시장의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는 장맛비는 낮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밤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영동 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복인 내일은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불화수소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출 규제에 나선 데 대해서 정부가 또 한 번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일본 도쿄에선 이번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혜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정부가 긴급하게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먼저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들고 있는 일본산 불화수소 밀수출에 대해서 거듭 반박을 했죠. 네, 요지는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는 모범적이고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은 없었다는 겁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출입 통관과 전략물자 수출 허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선멸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장급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네,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얼굴을 맞댑니다. 방식은 내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정부 사이 첫 접촉이 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무역안보과장 등 5명과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수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방침입니다. 또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두루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원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또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네, 당연히. 그것도 이제 백악관 상대방하고 만나서 얘기할 겁니다. 네, 우리 외교 수장들도 통화를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강 장관은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명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켜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투트랙 방침, 즉 역사 문제와 다른 사안을 분리해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대일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 철회와 함께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한미일 간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갈등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의 통화 제의를 수락하고 이해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갈등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견지해왔던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 외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만나서 북핵 문제와 한일 갈등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네,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을 반영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돼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병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현재 심사 중인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전략이라면서 특위를 통해 기업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는 건 과도한 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규제 탓이라면서 여기에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져 기업의 손발이 묶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네, 일본이 지금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일본이 북한의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 오늘 국회에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확보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996년 일본 오사카항과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각각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을 선적했습니다. 2002년에는 동결 건조기가, 2008년에는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이 품목들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겸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거부돼 왔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17년 넘게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던 유 씨가 남은 재판을 거쳐서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예, 비자 발급이 거부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하급식 판결을 뒤집었죠? 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인데요. 원고, 그러니까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 씨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이란 겁니다. 재판부는 입국 금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지는 않다며 유 씨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사관 측이 입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어야 하는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 씨가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한다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유 씨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를 거쳐 17년 넘도록 오지 못한 한국 땅을 밟을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어제 저녁 3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두 번째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경찰이 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지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그제 밤 10시 50분쯤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긴급 체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현재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데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강지환 씨는 여전히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강 씨는 앞서 체포 직후 1차 조사 때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유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두 번째 조사에서도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피해 여성 2명은 비교적 일관되게 강 씨의 범행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앞서 강 씨는 그제 소속사 외주 직원들과 회식한 뒤 자택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자다 깼더니 강 씨가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의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는 등 추행당한 것으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의료, 수사 지원을 받았는데 조사 결과는 일주일쯤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경찰은 강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 2015년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모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2015년 황 씨를 포함한 5명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 씨 사건 제보자의 지인 등 2명에게서 3,500만 원을 나눠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 관여한 증권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오늘 오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기업공개 관련 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두 증권사는 지난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곳으로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인보사 등 기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오전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실과 피해 지역인 인천 서구 공천동 정수장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돼 관련 자료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천 서구와 영종도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해당 지역에 녹성분이 든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현재까지 26만 가구 63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또 붉은 수돗물을 사용했다가 피부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는 주민도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인천 지역 정수장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무리하게 바꾸려다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직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고발장 검토를 마치고 3주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은폐나 알려지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전 상수도 사업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밤사이 영동 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 서울 등 내륙 지방은 오늘 낮부터 점차 날이 개기 시작해서 초복인 내일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예, 밤사이 영동 지역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밤사이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영동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강원 산간 미시령에 233.5mm, 강릉 옥계 지역에 159mm, 삼척 교동 지역에 121.5mm 등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기록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 북부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강원 중부 산간과 강릉, 양양, 고성, 속초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이 지역의 호우특보는 잠시 뒤 오후 1시부터는 해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동 지역은 지금도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고 내일 새벽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은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이어서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등 내륙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내일이 초복입니다. 다시 무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날이 개고 있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울 낮 기온은 26도 정도로 오늘까지는 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초복인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초복인 내일은 28도, 주말 29도,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겠고 다음 주에는 다시 33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으면서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장마전선이 당분간 일본 열도 부근에서 길게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방은 한동안 장맛비 대신 무더위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30대) 그룹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 총출동했습니다. 살인가스에 VX까지 거론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 이에 맞대응할 해법을 찾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모인 건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청와대에서 기업인들 초청해서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입장이 조금 단호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로 이제 들어서지 말라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후 통첩 비슷하게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게 강한 발언이 예. 이제 나온 건데요. 뭐 이런 단호한 그 어떤 태도를 좀 한 번은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어제 아마 이제 그 기업들 총수들하고 만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일본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초점을 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레드라인을 제시를 했었고 어제는 네.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 자리는 기업인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해법도 함께 마련해보자 이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조 정책실장 이렇게 1분 예. 손팻말 들으면 맞습니다. 이런 사진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씩 발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1분 남으면 1분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손팻말을 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30여 분 정도의 기업인들이 와 계셨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정해져 있고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더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발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얘기할 기회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예. 정해진 뭐 대통령 일정도 있고 또 기업인들도 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 차원에서 아마 시간을 좀 줄인 것 같은데 그건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어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재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부품 개발 열심히 할 테니까 규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분야 우리 지금 실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거의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현재도 물론 이 기술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시간은 좀 적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간이 좀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수입 다변화라든가 그렇죠. 부품 국산화 이런 문제도 이제 기업인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안인 만큼 어제 그 회의 모습도 보면 그냥 청와대에서 회의하듯이 사각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제 그 회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관이 힘을 합쳐서 거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 방점이 찍혔다라고. 어떤 상징적인 일관된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보여주는. 예. 예. 그래서 어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 일본 아베 총리 보고 있나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불만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던데 아마 야당이 집권을 했어도 비슷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쁘신 분들 모여서 이제 30분 넘게 더 얘기했지만 이 2시간이 다 얘기를 나누기에는 좀 모자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자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관련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을 3분씩 주고 이런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인 만나고 또 5당 대표들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엄중한 경제 외교 현장에서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의 외교 협상력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관련해 유독 황교안 대표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맞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네, 어제 기업인들 만남도 이벤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치권 그 대통령과 5당 대표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벤트가 될 우려가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건 여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일본의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서 지혜를 짜내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본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그럼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들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더더욱 더 강하게 공격하는 틈을 벌려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더 커지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잔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저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말 따끔하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이나 아니면 발언 내용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별로 못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지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잘하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셔서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 대책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제 한국당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유능 정당이라면 뭔가 대안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에게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 일본 쪽하고 이제 가까운 의원들이 일본 방문도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원들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그 5당 그 대표 회동을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식으로 제안해서. 황교안 대표 또 분명히 이제 1대1 회동 요구를 할 텐데. 그 요구 원하는 형식이 뭐였든 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역시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박만 할 게 아니고 이번에는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설령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향해서 보여주기도 필요하지만 좀 국민들도 그걸 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최근에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 정서를 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자꾸 엇나가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여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이제 일본의 전략인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뭐 살인가스 얘기하더니 이제 VX 이게 이제 김정은 친형, 김정남 암살 때 쓰였던 물질인데 이런 물질의 원료를 한국에 수출해서 북한에 제공했다 뭐 이런 억지 주장까지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이런 전략 물자 밀수출한 건 일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보고서가 있어요.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하태경 의원이 입수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총 30건의 그러니까 밀반출이 있었다. 근데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반출이 넘어갔는데 주요 물품들이 불화 나트륨 50kg, 그다음에 불화수소산 50kg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화학,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예. 이런 재료들이 30건 이상이 지금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그 사이에 이 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밀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마치 이런 물질들을 북한에 수출해가지고 북한에 뭐 화학,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일본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요. 대북 그 밀수출이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일본이 북한에 확인해서 알아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지도 못했던 거죠. 그럼 자기 나라에서 밀반출되거나 좀 제재를 뚫고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화학물질 재료들은 전혀 잡지도 못하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좀 국제 공조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NHK 후지 TV에서 이제 근거 없는 의혹들 지금 자꾸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침에 긴급 또 브리핑 하면서 여기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대책 더욱 신중해져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가 또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이 우리 경제를 압박할 롱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낙연 총리,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서 이렇게 규제가 경제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의 문제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계신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마음에는 굳이 야당에 빌미를 줄 이런 얘기들까지 시시콜콜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 그 정책실장이 정부 당국자보다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임 그 장하성 그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말이 너무 앞서가지고 계속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요. 김상조 실장은 더 지금 말이 많아서 지금 논란이 많이 좀 유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은 말을 많이 좀 아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기 국면을 좀 봉착한 상태고 총력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은 굉장히 아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낙연 총리가 제대로 적확하게 지적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메시지가 좀 일관되게 한 곳에서 나오도록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내일 도쿄에서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장급으로 하자 이랬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과장급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굳이 이거 뭐 협의라는 표현도 쓰기 싫어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자꾸 뭐 협의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또 흘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마도 내일 만남에서도 그 뭐 중요한 뭐 합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본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협의나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면 뭔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아베 정권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이제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꾸 한일 관계를 좀 충돌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어떤 열매들을 따먹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쨌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 공조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제사회가 이 문제가 정말 경제, 자유경제 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또 일본이 책임 있는 어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압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반도체 수출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IT 분야나 아니면 AI 분야 이런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한국만 문제가 되는 게 그렇죠. 아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어필을 해서 국제사회가 예.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외교 라인들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미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 외교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즈니스 외교에 나서야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말씀하셨죠. 예. 전방위적으로 지금 총력전을 벌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의존해서 뭐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좀 곤란한 지점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반도체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개입을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더 공략을 해야 될 그 외교 대상은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나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 예. 그러니까 EU 국가들 뭐 대표적이라고 보고요. 그 위에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총력 외교를 좀 벌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 좀 협력을 구해야 될 나라들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총력전을 글로벌 펼쳐야 된다. 동맹을 지금 만들어서 일본을 좀 전방위로 압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통상국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출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압박이 우리나라만의 압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조금씩이라도 힘을 합쳐주면 그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외교 라인도 총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통화도 간밤했다고 하는데, 근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 아프리카를 방문 중이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에 대한 또 비판도 나오던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강경화 장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외교 정책이나 업무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거를 그걸 다 안 하고 일본 일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각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해가면서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가 운영되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멈춰서고 이것만 집중해서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외교부 장관이 원래 계획돼 있고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을 그것마저도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보고요. 다만 아프리카 3국을 방문해서도 저는 국제사회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내는 것도 결국은 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범위 내에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이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의 답변 모습 조금 전에 보셨는데, 어제는 이제 대정부 질문이 경제 분야였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출마하냐 이렇게 묻는 돌직구 질문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총선 감별사가 된 한국당 이미자 의원, 또 방어하는 국무위원들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총리님은 어저께도 참 슈트가 잘 어울리고 멋있더라고요. 오늘도 멋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건 뭐 표준어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성품이 까칠해졌다고 하셔요.
건강은 좋으신지 어떻습니까?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이번 월요일에 점심을 모셨습니다만 전혀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네, 평온하시고요. 그리고 총리께서도 까칠해지셨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까칠합니다. 원래 까칠합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살살 총리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21대 출마하시겠습니까? 총선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실 겁니까? 그러시게 하겠습니까? 부총리께서도 21대 총선 출마설이 나돌더라고요. 맞습니까? 전혀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성격은 까칠해지시지 않은 걸로 이낙연 총리가 월요일에 점심을 함께 했는데 까칠해지지 않았다, 평온하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어제 총선 감별사 역할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 질문을 꽤 많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자 의원이 내년에 과연 출마할지 여부가 더 관심이 가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 또 다른 분들도 그것도 타당에 계신 분들 출마에 더 관심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역구까지 계속 뭐 거론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사실은 준비도 부족했다라는 게 여실히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정부의 경제 실정 파헤치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분 파헤치기도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예,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허비를 했을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뭐 조율도 전혀 안 했다는 뜻인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할 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신상 관련한 질문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거 하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이 대정부 질문 할 때도 그렇고 질문할 거리는 많은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하고 질문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한가한 질문이나 하고 있을 때냐는 거죠. 이거는 역시 이미자 의원도 개인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로밖에 볼 수 없다. 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정부 질문 시간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거 굉장히 개탄스럽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굉장히 시급한 시점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총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질문 적절하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 개각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도 있었는데 한 4-5명 정도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뭐 전화 돌려도 장관하기 싫다 이런 분들 꽤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인사청문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분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을 원래 검증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도덕성 검증이 중점이 되고 또 이게 신상 털기식 검증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장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장관 나섰다고 괜히 집안 모든 거 다 들통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에 쉽게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재 현역 의원 하다가 뭐 장관에 들어와서 개각에 돼서 장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 앞두고서 다시 한번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찾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개각을 통해서 장관 자리로 갈 수는 없고 그럼 결국 이제 관료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도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머지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각에서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찾아내야 되겠죠. 뭐 찾다 보면 그런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찾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례대표 초선 의원과 3선 출신 장관의 신경전도 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초전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압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얼마나 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우리 좀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네.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가 지금 고향인 거죠? 네. 예, 그럼 김연아 의원 지금 비례대표인데 다음에 이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나 보죠? 네. 근데 뭐 벌써부터 너무 김칫국들 마시는 거 아니신가 이런 예.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뭐 지역 여론을 좀 아는 편인데 글쎄요, 뭐 두 분 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도 좀 있는 편이고 3기 신도시 때문에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리고 뭐 예. 김연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 못한 예. 그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뭐 이 지역은 또 의외로 또 이 상당히 좀 뜨거운 지역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굉장히 도전자도 많을 것 같고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맥락에서 또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런 얘기할 때입니까? 예,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사평론가의 얘기였는데 자, 이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보통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그럼 예.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본인들이 찾죠. 어느 지역구에 예. 가서 할지. 뭐 저는 용인에 사는데 저도 보면 지금 현역 이제 비례대표들이 프랜카드 걸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도 프랜카드를 걸고 네. 행사할 때마다 또 현재 비례대표 하신 분들이 또 프랜카드를 걸고 이런 걸 보면 이 지역에 이분이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걸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비례대표들은 한 번밖에 비례대표를 보통은 안 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찾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본인의 속해 있는 정당의 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를 찾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당의 상대 당의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지역을 먼저 고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의 고향, 출신 학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죠. 예. 아무래도 연고지가 있는 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같은 당의 의원이 현역 의원은 있는데 또 거기에 출마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도전장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이것도 이제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공천 룰들을 보면 현역 의원에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에게 불리하게 공천률이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현역 의원은 다 경선을 치르도록 돼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점점점 정당들이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소구가 있고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런 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고 도전장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분야 총선 대정부 질문에서는 총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내일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는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놓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진영 입장과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 당론과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김종민 의원인데요. 윤 후보자가 다시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청문회에서 얘기한 내용과 또 나중에 이제 그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수습 차원에서 일단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사실 아니겠느냐, 저 녹취 파일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서 좀 진술이 좀 엇갈릴 수도 있는데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오히려 한국당 지도부의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아마 당혹스러워서 발이 꼬인 것 같던데 그 정확하게 보면 수임과 관련된 소개는 아니다. 내가 무슨 윤석열이가 예뻐서 윤석열을 감싸고 돌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당이 걱정스러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사건에 개입을 할 것이다. 중립을 지키는 게 옳지 않은가. 그것을 하루 종일 해갖고 족쇄를 채워버렸어야지. 네. 금태섭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오히려 두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소신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의원들이 네. 많아져야 된다고 오히려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론 정해지면 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그쪽으로 그냥 가고 한쪽으로 편중돼 가고 두둔하고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본다면 각자의 소신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그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각자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 네. 저는 오히려 권장사항이다. 권장사항이다. 예. 근데 홍준표 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잘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문제나 거짓말 문제, 그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없는 문제니 차라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했으면 도리어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뭐 후보죠. 후보를 두둔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당이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속내는 따로 있었다. 그렇죠. 예. 자, 뭐 어쨌든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1차로 부결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명 강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몇 달 전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고소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꽤 많은데요. 18명에게 일단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공포 조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뭐 쌍방폭행인 경우 민간에서도 뭐 친구끼리 싸웠다가 합의 보고 그래서 선처 서로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그렇게 사적인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국회 일정을 둘러싼 충돌이었고요. 총선에 선거권을 박탈당할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정상화 들어오는 과정에 민주당에게 이 부분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일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빠르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이런 식의 제1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 그 소환에 응해야 되는 의원들은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도부는 소환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왜 난 그냥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말하는 의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그렇죠. 예, 국회의원 개개인이다, 헌법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난 가서 떳떳하게 수사 받겠다라고 또 조사 받겠다. 지금 뭐 사실 이게 뭐 지금 다들 피고인으로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입법기관에 있는 분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법의 집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걸 하는 것 이거 별로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뭐 의원 개개인이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도 방침을 잘 정해서 이거 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응해야 되는 거죠. 일단 조사에 응하고 조사 받은 이후에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과도하게 뭐 이제 기소를 하려고 든다든지 하면 그때 사실은 방어선을 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에게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예. 지금은 마치 일부러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기 싫어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눈에 딱 띄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전략을 짜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나경원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불법 사보임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수사를 해라. 그리고 소환하려면 나부터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얘기가 좀 궁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본인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본인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은 왜 부르지 않고 우리 당만 부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18명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사의 어떤 순서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표창 의원은 포함해서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시에 출두하겠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도 출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야당 의원들만 부르지 말고 여당 의원 부르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여당 의원 불렀잖아요. 그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르면 가서 조사 받으시고 소명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국회 뭐가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에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예. 불렀다고 하면 당연히 가는 게 맞고 거기서 소명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다면 거기도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아예 출석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건 안 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하겠다는 그런 모습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당이 입장 변화가 있을지 공식 어떤 그 당론이 나올지 또 개별적 의원들의 입장이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파문으로 한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외교부 담당 국장도 미국에 도착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유준 특파원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입니다. 통상과 북미 실무 협상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원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또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이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네, 당연히. 일본이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통상 외교 전문가인 김 차장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겁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 네퍼 부차관보 등 국무부 인사들과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조율합니다. 일본이 취한 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사실은 전 세계의 그런 국제 그 교육 질서를 교란시키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지적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주 방미해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미 백악관과 국무부, 경제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 한일 갈등 조율 역할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역사 문제로 촉발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파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우 정준 씨의 개인 SNS 보시죠. 일장기를 이용한 노라는 글자와 함께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SNS에 일본 여행 취소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봤습니다. 취소 내용을 캡처한 각종 인증샷으로 가득합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어그러지겠지만 지금은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글들이 보이네요. 이런 불매 운동에 일본 맥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적게는 10%, 또 많게는 21%까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한 대형마트 자료를 보면 아사히는 2위에서 4위로, 기린이치방은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전국 230여 개 마트와 전통시장, 편의점은
아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혼자의 힘은 조그맣지만 저희가 이제 모이면은 그 힘은 조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할지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반반입니다.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안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의향을 묻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천원샵으로 유명한 다이소는 일본과 한국 다이소는 다르다. 일본은 한국 다이소에 지분 투자만 했고 오히려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세븐일레븐도 일본 편의점 1위라서 오해가 많은데 미국 기업이다라며 불매운동 표적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있고 코리아 세븐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편의점입니다. 가맹 점주님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실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불매운동을 두고 비열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일제 문구류 또 화장품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며 마치 반항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불매운동의 목표 결국에는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일 텐데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비중이 일본이 유독 높은 점을 들어서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케이스에는 우리가 보복을 강화하면 할수록 GDP 손실이 적어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강도가 높아지면 일본의 내수 기업들이 우리 수출 기업으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추가 보복으로 인해서 추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일본이나 거의 같은 규모의 추가 손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불매운동 여부의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요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로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몇 년 걸려요? WTO 제소하면 판결 나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렇죠. 15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15개월 걸리고 또 항소하거나 상소하면 또 2, 3년 더 걸리죠. 뭐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R&D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또 우리 민간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대응 준비를 해왔고요. 일본이 이번 7월 1일에 그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두 가지 조치가 WTO 규범과 또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WTO를 통한 대응 조치를 발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그거는 대책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대응을 해야 아무런 되냐. 대책이 아닌 것을 지금 아닙니다. 또 이야기하고 의원님 정말 정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이 정말 무능해요. 아니 상대방이 있는 거기 네?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만하세요. 정말 무능하고 무대책을 거기다가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일본에서 지금 이 불화수소가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과 화학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북한에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불화수소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수출 통제 제도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통제 제도다. 장관님, 질문하는데 답변하세요. 네. 동문서답하지 말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네? 불화수소의 양을 최근 수소 불화수소가 얼마나 수입이 돼서 네. 얼마나 국내에서 사용이 되는지 통계를 내세요. 네.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고 네. 일본의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계 제가 근본 통계 제출하시고 국민들에게 알리세요. 저희가 어제 네? 의원님 저희가 어제 수익 가공한 거에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장관님.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라요. 그만하세요.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얼마나 수입해서 국내에서 얼마나 쓰고
그 통계를 내시면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명확하게 어제 밝혔습니다, 의원님. 제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성과 초등학생이 탄 차를 둔기로 든 남성이 수백 미터를 쫓아오면서 위협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와 같은 장면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자정이가 지나 어두운 주택가 밤길. 지인들의 집들이를 마친 여성 3명과 8살 아이가 탄 차 앞으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손에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뭔데? 조심해라.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자세히 보니 둔기입니다. 통화하는 듯한 남성은 갑자기 둔기를 치켜 세우며 차로 달려듭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운전하던 여성은 경적을 울리며 주위의 도움을 청합니다. 남성을 피해 후진으로 속도를 높이자 남성은 급기야 뛰기까지 하며 차를 쫓습니다. 급하게 후진하던 차는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고 큰 길에서 겨우 차를 돌려 위급한 상황을 피합니다. 너무 놀라서 곧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 사람의 눈에서 살기가 너무 보였고. 차량을 위협하며 쫓아온 남성은 48살 A씨. 피해 차량에 자신의 아내가 탄 줄 알고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화가 나서 둔기를 들고 쫓았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경찰의 대응입니다. 피해자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했다며 간단한 조사만 하고 A씨를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A씨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등 나머지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에 1시간가량 더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당장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놓으니까 피해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고. 경찰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들은 남아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잔치를 끝내고 피의자하고 피해자가 너무 바뀐 거잖아요. 애가 또 놀랬다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배려 요만큼도 없었고.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밤중 끔찍한 공포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은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A씨의 위협을 피하려다 들이받은 차량에 수리비까지 물게 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조치와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 격리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효력이 48시간에 불과하고 또 가해자가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밖에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를 48시간 이상 격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선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해 피해자 보호에 시간적 공백이 생긴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야간 근무하던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포항제철소 원료 보관시설에서 59살 장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시설 점검 업무를 맡아 밤근무에 투입된 뒤 복귀하지 않았고 무전기도 받지 않아 동료들이 찾아 나섰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몸에 화상 자국이 나 있었고 팔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4계보 상류 오염원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가축 분뇨와 폐수 등 관리 기준을 위반한 43개 업소 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가축 분뇨 재활용 업소 6곳은
퇴비화 시설과 보관 시설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축 분뇨가 외부로 흘러나오게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일반 폐기물 배출 업소 14곳은 폐합성 수지 등을 불법 야적해 비가 올 때 침술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어제 류현진 선수 얘기 잠깐 하자면 정말 땅볼 장인이었습니다. 세 타자 모두 땅볼로 잡았는데 이제 국내 프로야구도 또 올스타전이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요. 창원 NC파크에서 열립니다. KBO 리그도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열리는데요. 사흘 전에는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게 원래 저희 스포츠 기자들 입장에서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명단이 굉장히 큰 뉴스인데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 선발 등판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감독 추천 선수까지 이제 잠시 후에 발표될 텐데요. 올스타전에 나올 선수 명단이 모두 정해지게 됩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이 좀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관심이 국내 프로야구 올스타전 계기로 돌아올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 명단 굉장히 화려합니다. 좀 지켜볼까요? KBO 올스타전은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드림 올스타는 두산, 롯데, SK, 삼성, KT 이렇게 5팀이고 나눔 올스타가 기아와 NC, LG와 키움, 한화입니다. 먼저 드림 올스타 면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투수진은 역시 선발과 중간 마무리로 나눠서 3명이 선발되는데요. 역시 탄탄한 마운드를 구축하면서 선두 자리를 지키는 SK가 휩쓸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김태훈, 하재훈 선수가 중간과 마무리로 나서게 됩니다. 선발 김광현과 배터리를 이룰 포수 자리에는 삼성 강민호 선수가 개인 통산 9번째로 선발됐고요. 내야수로는 1루수 SK 로맥과 2루수 삼성 김상수, 3루수 최정과 유격수 김재호가 출전합니다. 항상 경쟁이 가장 치열한 외야수 자리죠. SK 고종욱과 삼성 구자욱, KT 강백호가 선발됐고 지명타자로는 두산의 페르난데스가 나서게 됩니다. 이 중 어깨를 다친 그 구자욱 선수와 손바닥 부상을 당한 강백호 선수는 아직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SK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싶은데 드림 올스타에 SK 선수 6명이나 뽑혔습니다. 나눔 올스타는 어떻습니까? 네, 나눔 올스타도 포지션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림 올스타와 마찬가지로 나눔 올스타도 마운드는 한 팀이 모두 휩쓸었는데요. 선발의 윌슨, 중간 개투의 정우영, 그리고 마무리 고우석까지 LG 선수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포수 자리는 당연하죠. KBO 최고의 포수 양의지 선수가 4년 연속 올스타로 뽑혔고 내야에는 키움 박병호와 NC 박민우, LG 김민성, 키움 김하성이 출전합니다. LG 선수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야와 지명타자 자리에도 키움의 이정우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3자리가 김현수, 이천웅, 이형종 등 LG 선수들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LG 선수들이 총 7명이나 뽑히게 됐습니다. 네, 보통 보면 이런 올스타 투표에서 아무래도 국내 선수에게 팬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의외로 로맥 선수가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 가르시아 선수 이후로 이게 2번째인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 드림 올스타 1루수로 선발된 로맥 선수가 팬 투표 56만 5천여 표 그리고 선수단 투표에서 189표를 받아서 총점 49.63점을 받았습니다. LG 외야수 김현수 선수와 0.02점 차이였는데요. 최고 득표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올스타 투표가 팬 투표 70% 그리고 선수단 투표 30%로 반영해서 합산 결과를 내는 건데 이 팬 투표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로맥을 거의 10,000표 가까이 앞섰어요. 많이 앞섰는데 선수단 투표에서 로맥이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네, 아까 명단에서 살펴봤듯이 SK가 6명, 또 LG는 7명, 그래서 인기 구단인 걸 증명을 했는데 원래 전통적인 인기 구단이라고 했던 롯데, 한화, 기아, 이 0명, 빵명이라고 하죠. 빵명의 굴욕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구단별로 좀 살펴보자면 LG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6명, 그리고 삼성, 키움이 3명, NC와 두산이 2명, KT가 1명입니다. 이게 팬심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프로야구 출범 38년째인데 이 롯데와 기아, 한화 3팀이 모두 전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3팀이 8, 9, 12팀들이니까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팬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팀이라고 볼 때 올 시즌 얼마나 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롯데 선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건 무려 16년 만인데요. 이대호 선수 연봉 25억 원, 그리고 또 15억 원 받는 손아섭, 이렇게 팀 연봉만 해도 100억 원이 남는 팀이기 때문에 더욱 롯데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또 한화도 작년에는 4명이나 베스트 멤버에 포함됐었는데 올해는 팀 성적만큼이나 올스타 투표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구단별 쏠림 현상, 그러니까 몰표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와 왔는데 결국에 성적이 좋은 선수를 제치고 인기 있는 선수가 이제 선발이 된다. 올해도 그래서 이런 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스타는 팬 투표가 70% 그리고 선수단 투표가 30% 반영이 됩니다. 이 선수단 투표를 포함하게 된 것도 2014년부터 시행을 한 건데요. 이전에는 뭐 롯데 선수 전원이 되고 뭐 LG 선수 전원이 되고 뭐 이렇게 올스타 명단을 휩쓴 적도 있었고, 또 더 큰 부작용도 있었는데 2015년에 한 구단 팬들이 아이돌 그룹 팬들과 결탁을 했죠. 그래서 서로 우리는 너네 음원을 밀어줄 테니까 너네는 우리 팀 선수들 올스타 투표를 좀 대신 밀어달라, 뭐 이런 거래 사실이 드러나기도 할 정도로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거의 팬투표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드림팀 유격수 김재호 그리고 지명타자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면 팬투표 결과와 베스트 12 명단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뭐 키움 외에서 제리 샌즈 같은 선수 굉장히 아쉬웠죠.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인데 팬투표에서 조금 밀리면서 올스타전에 선발되지 못한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뭐 성적도 좋고 뭐 인기도 좋은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선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 추천 선수 아무래도 성적은 좋았는데 이제 이런 인기가 다소 팬들의 이제 마음을 얻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될 예정이죠? 네, 원래는 오전에 발표한다고 그랬었는데 오후로 조금 시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드림 올스타가 SK 염경엽 감독이고 나눔 올스타가 한화 한용덕 감독이 이끌게 되는데 이 감독들이 각각 12명씩 추천 선수를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스트 12에 많이 선발되지 않은 팀 선수들이 많이 뽑힐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기아 양현종과 최영우, 롯데 이대호와 손아섭, 뭐 한화는 뭐 김태균이나 호잉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추천받을 가능성이 있고, 어제 경기장에서 한용덕 감독이 한화의 새로운 스타죠, 정은원 선수를 좀 선발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륙은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의 장맛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로 앞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겠는데요. 하늘도 점차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밤사이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앞으로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호우특보는 조금 전인 오후 1시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원 산간 미시령에 233.5mm, 강릉 옥계면 159mm, 삼천 122.5mm 등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기록됐습니다. 제주 산간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지만 서울 관악구에는 20.5mm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올봄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진 뒤에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8도, 대구 29도 등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장마 전설은 주말에 제주도에만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정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